확실히 요즘에 2025년 말 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게 좀 많이 늘긴 했어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오늘 영상은 현실의 실제 분위기, 요즘 실제 분위기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속이든 증여든 요즘엔 세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 금액이냐 잖아요. 기준 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몇 달 뒤에 세무조사 통지서 날아오고 국세청이 다시 감정평가해서 세금이 몇 억씩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요즘에 되게 그런 사례가 많던데 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제대로 안 하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제대로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현직 감정평가사님한테 아주 현실적으로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가에 돈이 없어요. 지금 국가에 돈이 없어서 돈을 좀 걷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돈을 덜 쓰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계속 돈은 더 쓸 겁니다.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지비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나라 거덜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미 거덜났어요. 환율도 그렇고 돈은 계속 풀어서 네. 화폐 가치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환율도 지금 뭐 세게 말하면 작살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제 돈을 걷어야 되는 게 사실 처음에 제일 크게 거둘 수 있는 게 법인세거든요. 기업한테 걷는 거. 근데 기업한테 많이 거둘 수도 없어요. 엄청 지금 저항이 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대기업이나 소수 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던가 SK 같은 데 있죠. 거기다 더 거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중소기업에서 또 걷기도 뭐하고.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기업 아니면 노동자겠죠. 근로자한테 돈을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50%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연말정산 환급받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돈을 걷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한테도 못 받고 일반 국민한테도 못 걷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산이 이전할 때 나오는 세금, 즉 자본 관련 세금이 이제 조금 화두가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이제 주식에서 거둘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금투세 작년에 거들려다가 엄청나게 욕먹었잖아, 정부가. 그럼 남은 건 이제 뭐가 있냐? 부동산 세금인데, 이미 부동산 세금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뭐다? 상속증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전이 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그래서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율이 이미 너무 높아요. OECD 국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거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나오는 게 국가에서 지금 구상된 게, 따지고 보니까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시가대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시가는 시가에서 최후순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준시가는 시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왜 기준시가를 쓰냐 하면,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1년에 한 번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자. 그래가지고 뭐 시세가 10억인데 뭐 5억에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거를 국세청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야, 이거 5억에 신고하지 말고 10억에 신고해, 이렇게 법대로 하자 해서 시가 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모든 물건을 또 다 시가 산정할 수 없잖아요. 모든 물건 시가 산정한다면, 물론 저는 엄청나게 난 고맙겠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비용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물건을 이제 시가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냐 하면, 고액 비싼 것들은 그래도 시가대로 세금 내라 해서, 꼬마 빌딩이라던가 초고가 부동산 아파트 주거용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 시가대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평가를 때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부터, 그 초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작년 말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기존 관행대로 기준 시가대로 신고했다가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때려서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가 아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특히 고가 아파트는 기준 시가로 신고하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 많아요. 왜 예전보다 기준 시가 신고가 더 위험해졌는지 핵심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기준시가 위험은 핵심만 얘기해줄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국가가 돈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시가 산정이 원칙이고, 세 번째로는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어요. 옛날만 해도 기준시가랑 실제 시세랑 막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엄청 차이가 나요. 기준시가를 현실화 시켰다고 해도 현실은 엄청 더 올랐기 때문에 이 괴리가 너무 커서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를 더 할 수 있는 먹잇감이 더 생긴 거죠. 이렇게 세 개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가거든요. 네.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시 가격이나 기준 시가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세금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는 간단해요. 만약에 그때 팔렸으면 얼마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양도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 때 돈을 받고 팔잖아요. 물건을 돈을 받고 주는데, 이러면 이게 얼마인지 알아요. 100원 주고 사고 팔았으니까 이거 100원이겠지. 특이한 일이 없는 이상. 물론 여기서 저가냐 고가냐는 나중에 얘기고, 아무튼 1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빵원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공짜로 물건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얼마냐?
거냐, 공짜로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세금 얼마 떼려야 되냐, 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상속의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돌아가신 날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 이 물건을 팔았으면 얼마냐, 100원이냐 120원이냐, 요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 물건을 시장에 내놔야지 얼마인지 아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1순위가 그 해당 물건의 매매 가격이긴 한데 부모님이 물건 사자마자 돌아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이게 만약에 팔았으면 얼마냐 하는 평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 물건을 시가로 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거나 감정평가가 거의 1순위, 시가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감정평가를 사실 뭐 이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법률상으로는 뭐 보상 받거나 공매, 경매가 있거나 그러면 뭐 그 가격으로 한다는데, 사실 상속을 받았을 때 보상액이나 경매액이나 공매액이 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저 같은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받아온 금액이 보통 감정평가액이 되는 거고, 이것도 없다, 감정평가도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 보충적인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월세가 100만 원이면 뭐 이 물건은 1억이다, 이렇게 뭐 2억이다, 이런 거 기준들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마지막에 최후 순위로 공시지가로 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그래서 세법 순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국세청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 금액들이 없어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만약에 평가를 해버린다면 이 평가액이 훨씬 더 선순위가 되니까 이 금액으로 신고가 되는 거죠. 만약 감정평가 없이 그냥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당연히 납세자의 권리가 가장 취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인데 기준시가 50에 신고를 했다면 50에 최초 신고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100에 딱 감정평가를 해버리면 이 50의 간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송을 걸어도 안 돼. 이 감정평가액이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도 뭐 원 단위로 나와요. 10억 9,578만 9,520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고려해서 납세자가 좀 목적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감정평가사가 목적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액을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국세청에서 해버리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 감정평가액이 나올 때까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세무사랑 마주쳤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감정평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일종의 대화수단이라는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실무에서 감정평가가 세무서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고 세무서에 간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99.9% 그냥 그 금액으로 신고 인정이 돼요. 엄청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재감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요즘에 조금 많아졌고, 많아져봤자 그게 크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서에 있는 감정평가액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나 이론에 따라서 다 지켜서 만든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뭔가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납세자가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하나를 좀 여쭤볼게요. 감정평가 없이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재감정으로 들어오는 경우 보통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경우에 상속세로 말씀드릴게요. 납부를 했겠죠. 그럼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사가. 몇 달에서 뭐 1년 좀 뒤에 갑자기 뭔가 문서가 날라옵니다. 어디 세무서인데 지금 재평가 대상이 되셨고 이때까지 이의 신청하시려면 하셔라, 이렇게 문서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그때 감정평가를 본인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두 군데 선임하셔서 미리 감정평가를 하던가, 아니다 내가 감정평가 미리 해오겠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당신이 갖고 온 결과에 우리 것도 해서 평균을 해서 신고를 하자, 이렇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고, 이거조차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수일 뒤에 감정평가사들이 두 군데에서 와요. 그래서 감정평가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손 쓸 수도 없어요. 감정평가 진행하고 좀 더 기다리면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요. 너 50에 신고했지만 100으로 됐다, 이렇게. 그럼 그대로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감정평가만 받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받은 감정평가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케이스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요즘엔 없는데, 예전에는 종종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담보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좀 적게 내기 위해서 뭐 시세 100짜리인데 담보평가를 막 90, 80에 받아가지고 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최근에 조심이었나? 조세심판원이었나? 판례였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반려가 됐어요. 목적은 무조건 세무서에 준용 또는 시가참고를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무리하게 낮게 평가하다가 여러 가지 꼼수 써서 막 낮게 평가하다가 걸리는 사건. 최근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60억짜리 39억에 평가해가지고 지금 저번 주부터 엄청 시끌시끌한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엄청나게 저가로 평가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 60억인데 39억, 40억에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재감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엄청나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받았는데 이게 반려가 되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난다면 원래 감정평가액은 불이행하고 세무서에서 감정평가한 거를 적용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100원짜리를 막말로 10원짜리 평가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누구나 다 엄청 저가로 넘기겠죠.
되겠죠.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제대로 된 감정평가 하나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현장에서 보신 체감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납세자들이 시뮬레이션 짜와요. 세무사님들하고 다 같이 해서 시뮬레이션 짜오고 어떻게 납세가 되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감정평가하면 보통 한 10에서 15% 최소? 그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실거래되는 것들이 사실 거품이 껴있는 가격들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거래들도 좀 있는데, 그걸 기준해서 이제 세금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러면 저한테 탁상감정 받아보셔라, 간략하게 컨설팅 해드리겠다, 무료로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양도세까지 연결된다는 말도 많이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세금 구조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부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통 상속세 공제가 10억까지 되거든요. 일가공제랑 뭐만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골 땅에 안 쓰는 땅, 솔직히 안 쓰는 땅, 나도 안 쓸 땅 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속인들한테 짐이거든요. 시골에 좀 안 쓰는 땅들은 그런 것들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팔면 결국 양도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시가가 10억이 안 돼. 내가 다 받았는데 시가가 10억이 안 돼. 그래서 공시지가가 2억이고 시가가 한 4억 돼. 그럼 공시지가 2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가대로 4억을 딱 평가를 받아서 양도를 할 때 4억에 언저리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거의 0원이 나옵니다. 결국에 2억을 상속을 받던 4억으로 받던 간에 상속세는 0원으로 똑같은데, 양도세는 4억에 팔았을 경우에 2억에 4억이면 2억이잖아요. 양도 차익이. 양도세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땅 같은 경우는. 근데 4억에 받아서 4억에 팔면 양도세가 0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가 어차피 안 나올 거면 감정평가 받아서 확 올려서 시가대로 확 올려서 양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서울에 제일 많이 했던 게 DMC 쪽인데, 부부간 증여. 그래서 내가 DMC에 있는 아파트를 옛날에 5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한 10억 되는 거예요. 엄청 크게 올랐죠. 12억이라 칩시다. 계산의 편의라서 5억인데 12억이 됐는데, 이걸 팔면 7억에 또 막 나오는 거야. 장특공제 뭐 여러 가지 공제를 하고 했는데도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5억에 12억 된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비과세거든요. 그러면 절반을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5억짜리를 절반을 하면 2억 5천, 2억 5천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남편은 2억 5천은 그대로 있고 이 2억 5천을 6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시세대로. 12억으로 평가해서 절반인 6억을 증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이 사람의 이 물건의 취득가액은 5억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2억 5천에서 6억 됐으니까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짜리가 12억이 됐는데 12억의 절반인 6억은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절반은 취득가액 6억이 되고 절반은 2억 5천이 되겠죠. 그럼 8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득가액을 올려버리는 거지.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속증여와 관련한 감정평가 그리고 좀 실무적인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갈수록 이렇게 뭔가 조사를 한다던가 국가가 이제 개인을 계속 검토하고 확인하는 거, 이런 일들은 계속 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항상 상의하시고요.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보통 부동산은 우리 가족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좀 이리저리 알아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을 기회가 있으면 찍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